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내용이 투자론인데, 주제는 투자론 총정리예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2장으로 지금 압축을 좀 해놨습니다만, 요약집도 읽고, 강의도 좀 부지런히 듣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론과 경제론도 똑같아요. 투자론도 다 맞출 필요도 없고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수업 자료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그죠? 말 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해놨으니까 반드시 강의 듣고 여러 번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투자론 정리해요. 자, 첫 번째. 투자론에 들어오면 항상 수익이라는 애가 나오죠. 수익은 항상 목적이죠. 투자의 목적. 그런데 얘는 애석하지만 나오면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적어져 있는 이 문구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거 보세요. 투자를 성과하는 지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측정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러나 일단 그 애는 잘은 안 나오는 계산 문제니까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익률이 있고 지분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분수 형태니까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수익률은 항상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거니까 투자 금액이 밑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모를 읽는 방법은 항상 대한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의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죠. 자,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4번 먼저 보자고요. 지분 수익률도 분수 형태잖아요. 분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이니까 어떤 투자 금액이랑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된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 포인트. 수익률은 어디도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비할인법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실무에서 수익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요 수익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잖아요. 순영업 소득. 그래서 수익에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면 이름이 순소득률이 되겠고 순소득률을 실무에서는 환원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할인법에서 자주 나오는 게 순소득률이 뭐니? 그럼 이렇게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모가지를 쳐야죠. 그리고 수익 중에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는 율이고 요 밑이 뭐가 들어가야 돼? 수익률이니까. 그렇죠. 총 투자 금액 또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순소득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또 출제자가 환원이율이 뭐예요? 수익률 중에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는 수익률, 즉 순소득률이야.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5번. 실무에서 지분 수익은 항상 현금 수지 계열을 쓰죠. 현금 수지 계열.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그런데 실무에서 세금을 낸 세금 계산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를 지분 수익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지분 수익하면 세전 현금 수지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전 현금 수지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전 현금 수지률이 지분 수익률이니까 이걸 실무에서는 지분 배당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또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세전 현금 수지률이 뭐니? 이러면 세전 현금 수지률은 지분 수익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 투자 금액.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세전 현금 수지률은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지분 배당률이 뭐니? 세전 현금 수지를 쓰는
지분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세후 현금 수지를 쓰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지분 배당률이란 세전 현금 수지로 측정하는 지분 수익률이에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렛대 효과인데요. 지렛대 효과는 항상 포인트가, 자, 은행에 돈을 빌린 다음에 은행에게 적게 갖다 주면 내목이 올라갑니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타인 자본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은 은행에 대출이니까 항상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 적게 갖다 주면 내목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자, 그런데 7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돼요. 또는 은행에게 적게 줘야만 내목이 올라가는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 놓죠. 첫 번째,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종합수익률이라고 나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얻는 투자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 자, 종합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게 투자로 얻은 수익률인데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우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게 갖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항상 차입 비율을 키우죠. 즉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내목인 지분 수익률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암기 코드였죠. 자,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자, 은행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보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또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고 했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나의 지분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런데 문제는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면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위험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게 지렛대 효과의 세 가지 논점이었죠. 자, 투자의 위험은 단순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단순 암기. 자, 투자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위험을 크게 원인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죠.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자, 일단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사업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상의 위험이고, 사업상의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시, 운, 치 이렇게 나누죠. 시, 운, 치. 시는 시장이요. 즉 시장의 수급 변화, 시장 금리 변화, 물가 변화 등 시장이 만드는 불확실성,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로자의 파업이라든지 영업 경비의 변화. 그러면 요 놈이 포인트죠. 영업. 즉 운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운영 위험 이렇게 부르죠.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바뀌면 위치가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도 이 상대적 위치가 질문이 들어와요. 상대적 위치는 인문적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례가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했는데 오피스텔 인근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문적 위치, 인간이 부여한 위치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실패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죠. 자, 대출 금리 변화, 그 다음에 대출 환경의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 금융적 위험,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입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이걸 우리는 유동화시킨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자를 뭐라고 가정합니까? 위험 회피형이라고 가정한다.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항상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뭘 요구합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험의 회피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은 더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 그 다음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험은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이니까 보다 클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수익과 위험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입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입니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다, 이런 말, 이런 걸. 명심하셔야 돼. 정답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예. 자, 왜 체계적 위험입니까?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 진리예요, 진리. 투자론에서. 그런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 등으로 제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항상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체계적 위험, 다른 말로 어디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항상 수익과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갑자기 생각나서 추가했어요. 자, 투자 결정 이론입니다. 투자 결정 이론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죠. 근데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은 항상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하고 그 기대되는 수익률이 제일 큰 것을 선택하잖아요. 자,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 기대 수익률은 어떤 투자자가 투자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어떤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하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투자하나, 수익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기대 수익률이 핵심이지만 기대 수익률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항상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커야죠. 그게 바로 두 번째네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 대안에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 주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요구 또는 보장 수익률. 이걸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보장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험의 회피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저없이 요놈을 들죠. 요구 수익률은 뭘 가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위험률에, 아이고 한 글자가 빠졌네요.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무위험률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또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큰 대안을 선택해야죠. 즉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자, 여기서는 이 요구 수익률의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 투자론에서는 수익만 놓고 따지지 않고 위험을 동시에 활용해야죠. 그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죠.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너무 쉽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고,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위험이라고 주지 않아요. 출제자가. 위험을 뭐라고 줄까요? 시험에 두 번이나 뭐라고 줬냐 그러면 표준 편차라고 줬죠. 아이고,
제가 뭐 딴 걸 지금 적고 있는 표준 편차를 줬어요. 표준 편차가 나오면 위험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문자로 제보, 할, 감, 포트폴리오. 제보, 할, 감, 포트폴리오. 자, 이 중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위험한 대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한 대안에만 투자를 합니다.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 예측이 뭐냐는 걸 물어보죠.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보다 높이는 거니까 상향 조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일단 해석이 이렇게 돼야죠. 위험이 발견이 되면, 투자자가 위험이 발견이 되면 항상 할인율을 뭐시게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위험이 예견되면 투자자들은 항상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투자에서 우리가 쓰는 할인율은 항상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예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니까 할인율을 또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항상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그래서 이 밑이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을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수익률 또는 순현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합니다. 자, 이거 박스를 한번 적을까요? 수익률이라고 해보죠. 수익률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뀝니까? 둔감하게 바뀝니까? 이걸 찾는 게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나의 예측을 항상 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포트폴리오 논점은 딸랑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딸랑.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X.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만,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감소시킵니다. 첫 번째 논점.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감소시킵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죠.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산끼리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까? 그럼 항상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묶어야죠. 결합을 할 때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관계수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수치화한 거죠. 변화 방향, 수익률의 변화 방향. 그래서 일단 수익률의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가 방향을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면 서로 변화 방향이 엇갈리는 거죠. 엇갈리는 거. 반비례. 상관계수를 측정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는 거죠. 함께. 비례 관계.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완전히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고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최소한 동일한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일단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없지만 플러스 1이 아니라면 동일한 자산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죠. 접하는 지점. 자, 효율적 전선은 뭡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고, 효율적 전선에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에서 높은 수익이죠. 가장 높은 수익이고, 동일한 수익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하죠. 자, 할인법입니다. 할인법. 할인법에서 할인이라는 건 항상 현재 가치죠. 할인과 비슷한 말 두 가지가 뭐 있을까요? 일단 현재 가치. 또 두 가지. 하나 더. 환원. 환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로 환원한다. 투자론 실무에서 할인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 한다. 환원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한다. 그럼 환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환원은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수익을 환원합니다. 이 말은 수익을 현재 가치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자,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법이라고 하죠. 할인법. 근데 항상 요 문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특히 어떤 문구야? 현가라는 거. 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익과 비용은 올해도 발생될 수 있고 내년에도 발생될 있고 될 수도 있고 5년 뒤에 투자가 대부분 장기 투자니까 10년 뒤에도 발생될 수 있어요. 수익과 비용은. 그런데 항상 내가 투자를 분석하는 시점은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한다. 이게 할인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으로 다시 환산해서 현재의 수익, 현재의 비용으로 투자를 분석해. 이게 할인법이죠. 자, 할인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자라고 하죠. 그리고 할인법은 네 가지가 있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회수 기간 중에 단순이라고 들어가면 비할인법이지만 현가 회수 기간법 이러면 이게 할인법이 되겠죠.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순현가라고 하죠. 그리고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순현가가 뭐보다 큰 대안,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 이걸 우리는 수익성 지수라고 하죠. 수익성 지수는 결국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항상 위아래가 또이또이면 1이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순현가는 0보다 큰 대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일단 이렇게 또 모가지를 쳤죠. 어디 내부에서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야?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냅니다. 근데 공식이 뭐니? 순현가는 0 또는 수익성 지수는 1.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공식으로부터 찾아낸 이 수익률은 도대체 어떤 수익률인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기대 수익률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부 수익률법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는데 공식 내부로부터 찾아낸 요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결국 내부 수익률 이꼬르 기대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측정된 내부 수익률과 투자자의 뭘 비교하는 건가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내부를 보면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 찾아내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부 나오면 기대 수익률. 따라서 내부는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더라.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통과하고 일단 피할인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OX 또는 빵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저같이. 유효 총소득률은 일단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요. 수익을 측정하는데 어떤 수익으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으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일단 수익률이죠. 그리고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만, 즉 현금 수지만 지분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총 투자 금액으로 비교해야죠. 그래서 읽는 방법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순소득률, 모가지를 친다. 그리고 순소득,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순영업소득도 지분 투자 금액은 지분 수익은 아니니까 총 투자 금액. 그럼 읽는 방법은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입니다. 이렇게 살짝 표시해 놓고 지문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율, 일단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세전현금 수지니까 지분 수익률이구나. 지분 수익률 항상 밑에 지분 투자 금액이 가야지.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 정확히는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승수. 승수는 수익률을 뒤집은 거죠. 수익률을.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항상 분자의 투자 금액이 올라가죠.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연습하라겠습니까? 승수가 나오면 앞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돼. 앞에다가. 투자 금액이 항상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위에다가 일단 투자 금액을 올려야죠. 그런데 주의할 건 세전 현금 수지, 이런 현금 수지 계열 승수는 지분 투자 금액이고 여기는 총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도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리니까 요 앞에다가 해놔야죠. 그리고 얘도 위가 뭐가 적어져야 돼요.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눌까. 세전현금 수지도 그렇죠. 세전현금 수지도 앞에다가 이렇게 모가지를 쳐야죠. 분수 형태로. 그리고 얘는 지분 수익이죠.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눌까. 이거 연습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산이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요 방식대로 계속 하셔야 돼. 수업 중에 많이 한 거니까 잘 보셔. 순소득률 환원이율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수익률.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럼 보셔. 10억짜리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는 항상 기준이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8억을 8천을 벌었구나. 8억 벌면 80%, 8천 벌면 8%. 이렇게 하는 거지 계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 10억 중에 내 돈이 4억 여기 있잖아요. 4억. 그리고 내가 번 수익이 뭐예요?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순영업소득은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일부를 누가 갖고 가? 일부를 은행이 갖고 가는 거죠. 은행이 갖고 가는 게 부채 서비스에. 여기서는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부채 서비스액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를. 그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순영업 소득이 8천이라면 이 중에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해요. 대출을 썼으니까 은행이 4천을 가져가고 내가 나머지 4천을 가져가는구나. 내 돈 4억 투자했고 내가 가져가는 게 4천이니까 10%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항상 위가 뭐가 올라가요? 투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총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1.25가 된다 이런 거예요. 10억을 8천만 원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뭐가 떠올라야죠? 여기 떠오르십니까? D자부터 어떻게 발을 정자 같네요. 예. 자, 그런데 일단 대출 금액을 어디다 적어야 돼요? 이게 대출 금액이죠. 여기가 투자 금액이 10억이고 내 돈이 4억이니까 6억 이렇게 되는 거죠. 6억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해보자고요. 일단 10억짜리 부동산 샀네요. 10억짜리. 그리고 대출이 6억이니까 내 돈은 얼마예요?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4억. 자, 그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자, 요 둘의 관계예요. 요 둘의. 10억을 투자하는데 6억을 대출 받았군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래서 60%인 거예요. 60%. 그리고 항상 대출을 받으면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죠. 대출의 건전성은 항상 요걸 살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거. 즉 대출을 내 지분이랑 비교하는 거죠. 이게 4억분의 6억. 그러면 150%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게 틀려요.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6억을 대출 받았군요. 대부 비율. 이게 LTV죠. 60%. 자, 그런데 항상 대출을 받으면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따져요. 뭐랑 비교해 본다? 내 돈이라. 그냥 4분의 6 부채 비율.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이렇게 또 모가지 쳐서, 뭔 놈의 모가지가 이렇게 많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손부채잖아요. 손으로 부채. 그럼 순영업 소득이 얼마? 8천. 부채 서비스액 4천.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 저당 지불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2배 감당할 수 있잖아요. 2배 감당. 그러니까 정답이랍니다. 2가 되는 거죠. 2. 연습해 보셔야 돼.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얘도 기출이에요. 28회 기출이에요. 28회. 그런데 얘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순소득률, 환원이율 보이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는 수익률.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총 투자금액 10억. 얼마를 버셨어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순영업 소득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죠. 일부는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이고 세전연금 수익률은 내목이고 은행이 가져가는 게 이게 부채 서비스죠. 은행. 그러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은 은행이 가져가는 목 4천만 원 부채 서비스에 내가 가져가는 목 지분 수익 6천만 원 요거 두 개를 플러스한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게 순영업소득인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1억이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1억.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딱 1억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순영업소득 1억.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죠. 한번 해보자고요. 자, 10억을 투자했고요. 순영업소득, 이게 실무의 수익이니까 1억을 벌었군요. 10%. 내 것만 따져볼까요? 내 투자 금액이 6억. 내가 가져가는 목이 세전이죠. 세전 6천.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일단 모가지를 쳐야죠. 승수니까. 그리고 위에 뭐가 올라간다? 투자 금액이 올라가죠.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투자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1억으로 나누니까 10배 10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항상 순소득률과 순소득 승수는 곱하면 100%가 나와야 돼. 둘이 역수관계니까 100%. 그러니까 굳이 순소득 승수는 측정하지 않아도 순소득률이 10%면 얘랑 곱하면 100%가 돼야 되니까 10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나오면 항상 T자를 적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대출 금액을 적을까요? 여기다가 대출 금액을 적어야죠. 대출 금액은 안 나왔잖아요. 4억. 이렇게만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시험장에. 여기는 얼마? 10억.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6억. 딱 해놓으면 이제 다 찾아낸 거죠. 10억 중에 4억. 40%를 대출 받았군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항상 요걸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대출 4억을 받으면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집은 내 돈이랑 확인하죠. 6분의 4. 6분의 4. 그러면 150%가 아니죠. 150%가 아니죠. 6분의 4. 6분의 4 하면 얼마예요? 66에 36. 66에 36. 66.66666% 되겠네요. 이거 제가 착각했어요. 66% 정도 돼요. 66%.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항상 앞에다가 또 모가지 쳐야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몇 배나 감당합니까?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 4천이니까 1억 나누기 4천. 그게 2.5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길었어요. 일단 빨리 끝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